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역사를 강의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일수록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멘붕이 올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이 왜곡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지금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다르거나 배경이 너무 복잡한 경우,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축약하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십자군이죠. 문명의 충돌, 종교전쟁, 영지를 받지 못한 기사들의 모험.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십자군은 투르크에게 소아시아를 위협받고 있던 비잔티움 제국이 유럽의 기독교 기사들에게 기독교 제국인 자신들을 도와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황청을 포함해 온갖 이해관계와 시대정신이 제멋대로 개입하더니 전혀 엉뚱한 사태로 발전해버리죠. 1097년 1차 십자군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소아시아로 진입합니다. 십자군은 언제나 잡다한 병력의 집합체였는데 1차 십자군은 3명의 유력한 지도자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툴루즈 백작 레몽, 프랑스 부용의 영주 고드프로와 타란토 공작 보헤몽입니다. 레몽은 55세로 제일 강력하고 명망있고 신앙심도 깊은 영주였습니다. 그는 정말 신앙심 때문에 원정에 참여한 게 분명했는데요. 프랑스 왕 다음으로 강력하고 부유했던 그가 전 재산을 털어 십자군에 참여할 다른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점령한 땅도 비잔티움 제국에 기증합니다. 그 다음 고드프로아의 영지 부용은 부유한 대도시는 아닙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프랑스 최고의 국경 요새 도시입니다. 이런 지역을 차지한 영주와 기사는 대개 진짜 전사들이죠. 신앙심과 무용을 겸비한 기사. 고드프로아는 훗날 십자군 기사의 전형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문제는 보헤몽입니다. 비잔티움의 알렉시오스 1세는 보헤몽이 십자군의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플에 들어오자 질겁합니다. 보헤몽 일가는 비잔티움과 황제의 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헤몽과 보헤몽의 아버지는 이미 콘스탄티노플을 포위 공격한 전력이 있었죠. 그런 자가 비잔티움 내에서 전쟁을 하겠다니 설사 이교도를 물리친다고 해도 그 땅이 보헤몽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비잔티움 제국은 더 큰 위험에 빠질 게 분명했죠. 그래서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들은 보헤몽을 신앙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탐욕스럽고 음흉한 십자군의 전형으로 묘사합니다. 단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알렉시오스의 딸 안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십자군에 관한 귀중한 목격담을 남겼는데 여기서 보헤몽을 금발에 잘생기고 용맹한 데다가 매너까지 좋은 사자와 같은 전사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들이 안나가 보헤몽에게 반한 게 틀림없다고 단정합니다. 적국의 기사에게 반하다니 호동왕자에게 반한 낭랑공주가 따로 없죠. 하지만 안나는 정말 남자에게 눈이 멀어 엉터리 기록을 남긴 걸까요? 1097년 6월 26일 보헤몽은 2만 병력을 이끌고 안티오크로 가기 위해 아나톨리아 고원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술탄 킬리지 아르슬란 1세가 십자군을 습격해 옵니다. 투르크군은 5만, 십자군 원정 최초의 대회전 도릴라이움 전투입니다. 보헤몽은 군대를 둘로 분리합니다. 보급품과 장비를 쌓아두고 종자와 하급 전사들에게 보호를 맡기죠. 자신은 주력 기사를 이끌고 방어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맹한 전사들이여, 적은 우리를 포위하고 힘든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기사들은 용감하게 달려나가서 싸워라. 평원에서 전투를 벌일 때 투르크 군대가 유럽 기사단과 백병전을 벌여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과 체격에서 유럽 기사단은 세계 최강이었죠. 그에 걸맞게 무장도 중무장을 하고 무기도 육중했습니다. 하지만 힘과 두뇌는 항상 상극인가 봅니다.
그들은 전술 능력이 떨어졌어요. 지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군대 구성 자체가 소집단의 연합체라 전투 방식이 단순했죠. 투르크군은 기병과 궁병을 이용해 효과적인 공략을 합니다. 궁병이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서 화살이 날라왔죠. 두 발로 당겨서 쏘는 강공을 사용한 것 같다고 추정됩니다. 기병은 주위를 돌면서 투창을 던지고 화살을 날리죠. 십자군은 서서 화살을 막는 것 밖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친 기색을 보이면 투르크군 기병은 공격해 들어와 치고 빠졌죠. 마침내 최후의 순간이 옵니다. 투르크군은 먼저 후방에 보급부대를 습격합니다. 전리품은 모두 거기에 있으니까요. 십자군 기사들은 거의 전의를 상실한 상황. 하지만 바로 이때 필사적으로 전열을 수습한 지도자가 바로 보헤몽이었습니다. 보헤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악착같이 버텨냈고 때마침 투르크군의 뒤에서 고드프로아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영화 같은 타이밍이었죠. 이겼다고 생각하고 전열이 흩어져 있던 투르크군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술탄은 텐트까지 버리고 줄행랑을 쳤죠. 십자군은 여세를 몰아 안티오크까지 점령합니다. 보헤몽은 이번에도 수비대장을 매수해 안티오크 함락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죠. 하지만 투르크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안티오크를 탈환하기 위해 대군을 보낸 겁니다. 안티오크 함락 이틀 후인 1098년 6월 5일 안티오크에 도착한 투르크군은 6월 7일 성내 돌입을 시도했고 6월 9일 안티오크에 대한 포위를 완성시킵니다. 십자군은 이제 거꾸로 공성전을 당하는 쪽이 되었고 성 안에는 식량도 부족했죠.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십자군. 하지만 결정적 순간 보헤몽은 다시 한번 용맹을 떨칩니다. 200명 정도의 기사단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투르크의 대군 속으로 분연히 뛰어든 것입니다. 누구 한 명 예상치 못했던 용감한 공격에 투르크군은 놀라 달아납니다. 십자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십자군 왕국을 건설하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야비한 영웅으로 매도당하는 보헤몽은 사실상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안티오크를 차지한 후 예루살렘 공격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중요한 전투는 그가 다 했죠. 하지만 14세기에 출간된 십자군 전쟁 서사시부터 근대까지도 보헤몽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경인가 한국 굴지의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승진한다고 답한 사람이 16.5%에 불과했죠.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해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공적이라는 게 사실 정당하게 평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개인의 호불호, 종교, 지역, 학벌, 온갖 편견이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죠. 보헤몽이 수백 년 동안 악인으로 몰려 있었던 건 인간을 평가할 때 평가자의 편견이 얼마나 지독하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도 이런 편견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드프로아와 보헤몽이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건 공적을 평가하려는 마음보다 공적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공적은 그 현장에서의 일이고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막상 공적을 포상할 때는 직원의 사기 진작이나 다음 목표를 위한 추진력 확보 등 포상의 선전 효과를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조직에 대한 불신과 보신주의를 낳습니다. 다음번 효과까지 생각한다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근시안입니다. 공적은 공적으로 평가하십시오. 그것이 멀리 보고 모든 직원들에게 신뢰와 동기를 부여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